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한 주간 경제 소식 꼼꼼하게 챙겨봅니다. 이 경제 일타 강사죠. 권혁중 경제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금 세수가 감소해서 또 국가 채무도 사상 최대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국가 채무가요. 한 달 전보다 더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1,100조 원에 지금 육박을 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국가 채무가 늘다 보니까 이걸 좀 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나라 살림이 좋아야 되는데 이 나라 살림도 지금 68조 이제 적자가 7월 기준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7월까지 정부 재정을 본다 그러면 이게 좋지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총 수입에서 우리가 가계부 쓰듯이 수입에서 이제 지출을 빼게 돼요. 이게 예. 나라에서 보면 통합 재정 수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는 그 국민연금이라든지 4대 보험 기금 이런 것들을 이제 차감을 합니다. 이제 나오는 게 관리 재정 수지라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뭐 관리 재정 수지 이런 얘기가 많이 들으실 텐데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재정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67조 원 적자입니다, 현재. 예. 그럼 이게 사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이 적자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좀 뭐 크게 키워서 좀 말 그대로 이제는 국가 채무를 갚아야 되는데 계속 적자니까 뭐 국가 채무를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럼 해결책이 뭐겠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 기업 실적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날 수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아시겠지만 글로벌 경기 안 좋죠. 그렇죠.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는 열심히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이제는 뭐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반도체 수출도 안 되고 뭐 경기력도 떨어지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는 법인세가 많이 거쳐질 수가 없습니다. 법인세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17조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났고요. 자산시장 침체가 됐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다운되다 보니까 거래가 안 돼요. 그럼 양도소득세 안 나옵니다. 소득세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부분에서 마이너스 12조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아예 그냥 수입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 채무는 이제 나라의 빚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집집마다의 빚이 가계대출인데 가계대출도 심상치 않다고요. 5개월 연속 증가세라고? 네, 가계대출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는 증가세로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이 가계대출 같은 경우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어요. 8월 금융시장 동향에 보면은요. 실제 이제 가계대출 증가폭을 본다 그러면 이제는 한 6조 9천억 원 정도 8월 기준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게 7조 원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주택담보대출 플러스 기타 대출 해서 이제 가계대출이 나오는 건데 기타 대출은 오히려 줄었어요. 1,000억 원 정도. 근데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워낙 크다 보니까 예. 한 6조 9천억 원 정도가 이제 증가가 됐는데 사실 저는 좀 뼈 아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이 주택담보대출이 줄지가 않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담보대출이 오히려 더 늘었으면 늘었지 계속 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한편으로 보면 정책 실패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좀 들곤 합니다. 예. 그래서 정부는 대출 조이기에 들어갔죠. 그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좀 제한을 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네. 이번에는 특례 보금자리론도 축소시킨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50년 만기는 진짜 제가 봤을 때 은행권의 욕심이었다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 꼼수였고. 네, 그렇죠. 50살 만약에 50살이다 그러면 50년 만기면 100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갚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이제는 은행들의 수익을 위해서 나왔던 건데 일단 그래서 이제 정부가 예상대로 일단 40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금리라고 해서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을 대비해서 한 가상 금리를 더 1% 포인트 정도 보통 이렇게 이제 부과를 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이제 도입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반형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일반형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소득이 1억 원 초과하시거나 이제 주택 가격 6억 원 이상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는
받는 게 이제는 일반형이었는데 이게 26일까지만 이제 신청을 받습니다. 이제는 일반형은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우대형만 이제 살아 있는 건데 우대형 같은 경우에는 부부 소득이 1억 원 이하이거나 그다음에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이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월까지 내년 1월까지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제가 가계부채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늘었다. 5개월 연속 증가되고 있는데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 요인을 두 가지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50년 만기 대출. 네. 요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이기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사실 특례보금자리론 처음 나왔을 때 야 이거는 진짜 산소호흡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봤었는데 그런 이유가 사실 이제 금리가 막 오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이 워낙 거품이 많이었기 때문에 제자리로 찾아가야 되는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경착륙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연착륙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대출 상품을 말 그대로 특례죠. 특례 대출 상품을 만들어서 풀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 주택 하시는 분들이 전체 대출에서 특례보금자리에서 62%를 차지합니다. 한마디로 무주택이신 분들이 내 집 마련을 이번에 해야 돼라고 해서 다들 뭐 내 집 마련에 다 나섰고 이제 포모 현상까지 일어난 거죠. 내가 이번 기회에 막차 못하면 나는 못해 이런 생각 때문에 신규 대출 받으신 분들이 62%나 되고요. 이자 상환 그러니까 고금리 받았던 분들이 저금리로 갈아타는 이런 이자 상환도 30%예요. 무슨 얘기냐? 영끌족 하신 분들이 이거 가지고 많이 이제 갈아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영끌족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더 힘들어져요. 이게 나쁜 시그널을 줍니다. 시장에. 무조건 영끌하면 언젠간 성공해. 이런 어떤 시그널을 주게 되거든요. 시장에.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임차보증금 반환도 6.8% 차지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는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는 반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이것도 문제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물을 내놔야지만 사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텐데 버티기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 받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특례보금자리 처음 나왔을 때부터 걱정을 했었는데 역시나 그 예상대로 됐다라고 생각해보고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뭐 집도 없고 하락론자 막 이런 거 아니냐 하실 텐데 저도 다주택자거든요. 저도 집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워낙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국가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올바른 투자, 그다음에 올바른 부동산 시장이 그게 좋은 거다라고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나라도 빚 걱정, 또 가게도 빚 걱정, 온통 빚 걱정이네요. 네. 자,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중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비를 정부가 대폭 삭감했다고 하는데 우선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뭐고 왜 이걸 삭감했죠? 이게 청년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지금 뭐 이자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경기도 위축이 되죠. 청년들이 월세 내는 걱정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월세를 걱정하신 청년들에게 이게 약간 저소득 청년들이죠. 그래서 지난해 8월부터 월 20만 원씩 최대 11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이게 청년 월세인데 사실 이게 예산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103억 원 정도가 내년 예산안이 책정이 됐는데 올해 예산안이 442억 원이었거든요. 어이구. 76%나 감액이 됐어요. 내년도. 대폭 삭감했네요. 완전 대폭 삭감이죠. 근데 그런 이유가 이거를 사실 지난해 처음 예산을 잡았을 때가 821억 원이었거든요. 집행률이 14%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요? 예산을 잡아놨는데 돈이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불용이 된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로 지금 442억 원 잡아놨는데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집행률이 30%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지원이 안 되죠?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는 막 뭘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필드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하고 싶어도 뭔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건이 왜 까다롭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청년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야 됩니다. 그게 얼마냐면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16만 원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알바만 해도 사실 최저시급 받으면 주 5일에 8시간 일하면 200만 원 넘어가거든요.
이거 사실 받지 말라는 얘기죠. 사실 이렇게 되면 조건 자체가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내가 받고 싶어도 청년들이 월세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률이 14%, 뭐 30%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부도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 국토위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얘기 나왔습니다. 야, 중위소득 60% 이하는 너무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80% 이하로 바꾸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아마 이번 부분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얼마 전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있었지만 이제 좀 어느 정도 가라앉은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또 다른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저축은행이죠. 네, 이게 PF 대출하면 항상 나오는 게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그다음에 연체율 이렇게 떠오르는데 일단 건설 시장을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시행사들이 돈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다 대출 받아서 사실 아파트 짓는 거거든요. 그럼 시행사들이 땅 주인으로부터 이제는 땅을 사겠다고 해서 계약서를 맺습니다. 그럼 계약서 들고 은행 가서 우리가 이렇게 땅을 확보했으니 돈 주세요라고 이제는 대출 계약을 맺겠죠. 예. 근데 사실 계약서 가지고 은행 가면은 사실 은행들도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안 해줘요.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취급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시행사들이 가는 게 이 저축은행인가 증권사 가갖고 이제 일차적으로 대출을 받거든요. 이게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브릿지 대출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렇죠. 그럼 브릿지 대출을 받은 다음에 이제는 땅 주인들한테 땅값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사업 승인이 떨어질 거고, 그럼 사업 승인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때 가서 이제 1금융권한테 가서 이제 저리로 바꾸는 거죠. 기존에 받았던 고금리를 이제 저금리 상품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이제 본 PF 대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프로젝트 파이낸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 다음으로 이제 분양을 해서 나온 수익으로 대출을 갚는 구조인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꼬이는 게 뭐냐면 분양 시장이 저조한 겁니다.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대출 못 갚죠. 그러면 아파트 분양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지고 경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브릿지 대출에서 본 PF 대출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아니면 시행사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는 돈을 못 갚게 되고, 그럼 연체율이 쌓이게 되고, 그 연체율이 어디서 쌓이느냐?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저축은행 재무구조가 이것 때문에 나빠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연체율이 지금 2020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3.41% 저축은행입니다. 반년 만에 5.33%. 일부 저축은행은요, 이 평균 5.33% 연체율보다 훨씬 더 넘어간 데 있어요. 어느 한 곳은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연체율이 30% 넘어간 곳도 있습니다. 심각하네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은행이 무너지면 가장 피해는 서민들이 받습니다. 예, 저축은행이 많이 가시는 분들이 서민들이잖아요, 예, 사실.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제는 뭐 위기설 이런 얘기가 다시 한번 좀 나오고 있다고 이건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당국이 위기 관리에 나서야 되겠어요. 나서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앱스토어에서 뭐 이른바 짠테크를 위한 앱이 배달 앱을 밀어내고 상위에 오르고 있다고요? 이게 네. 짠테크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근데 돈이 막 넘쳐났을 때는요, 많은 분들이 배달 앱을 많이 다운로드 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배달 시켰거든요. 그렇죠. 배달 비용 내고. 근데 지금은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 떨어지죠. 실질 소득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달을 못 시켜 먹습니다. 대신에 뭘 하냐면 이런 어떤 그 쇼핑 앱을 많이 깔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아니 쇼핑 돈이어서 쇼핑하느냐, 그게 아니라 쇼핑 앱에 가보면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한 상품을 찍어 놓고요. 그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알려줘요. 그래서 짠테크로군요. 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푸시가 오니까 예. 그때 가서 이제 소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를 줄이게 된다는 거고, 도시락 상품, 그러니까 편의점 앱도 많이 까셨는데 이제 저렴한 도시락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짠테크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짠테크 소비가 유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가을철 찬바람 불면 이 배당주 시기에 주목하라. 연말 되면 배당을 네. 하니까. 네. 배당주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은 겁니까? 사실 배당주 투자 지금 9월인데 너무 일찍 언론에서 좀 나온 것 같다. 보통 한 10월이나 11월쯤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번에 나왔던 이유는 그겁니다. 뭐 9월 달에 배당주 투자를 해라 그런 게 보다는 일단 지금 장세가 워낙 그 테마 중심으로 주식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뭐 좋다더라 그러면 거기서 투자자들이 우르르 쏠리고, 그래서 순환무 장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 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증권사가 이번에 오히려 배당주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게 이제 이슈화 되면서 많은 분들이 알려지게 됐는데 네.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9월 달에 오히려 이렇게 2분기 말과 3분기 말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그 배당주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더 좋게 나왔대더라라고 이제는 예가 나온 겁니다. 예, 왜냐하면 예. 이제 배당락일이 있는 사실 이제 연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진한 수익률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쯤 이제 관심을 갖자라는 의미로 사실 이제 한 증권사에서 예. 사실 이제 보고서가 나왔고 그게 이제 이슈화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려지게 됐는데 예. 다음 주 사실 이제는 뭐 주식시장 본다 그러면 뭐 유가 상승에 대한 압박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FMC가 열립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 동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크나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네,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오늘 특별히 최진영 변호사를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최진정입니다. 네. 자, 전반부 공통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현근택 변호사가 시범을 보여주시죠.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 먼저 뜬 인물 누굽니까? 이 정치권에서 뜬 힘을 찾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예. 사실은 뭐 고민이 많이 됐는데 우리나라 정치인은 아닌데 어쨌든 이번 주에 보니까 언론에 제일 많이 나온 분이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 가서 예. 어쨌든 뭐 4년 5개월 만이라고 합니다만 굉장히 이제 그동안은 잘 안 보이던 행보였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러시아와 북한 간에 이렇게 밀착하는 관계가 기시감이 드는 게 아마 예전에 우리가 뭐 6.25 직전에 북한과 소련이 이제 밀착됐던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예. 그 당시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돼서 그 중에 보면 이제 우주 개발 돕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푸틴이. 그 말은 뭐 우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뭐 ICBM이나 뭐 로켓이나 비슷한 구조니까. 근데 지금 북한이 보면 뭐 얘기 길어졌습니다만 그러니까 ICBM을 실제로 뭐 괌까지 쏜 적은 없어요. 그냥 고각 발사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멀리 날아갈까? 그다음에 대기권 재진입할까? 이번에 정찰 위성도 발사하는 거 보니까 실제로 발사가 될까? 이런 이제 의심을 많이 가졌는데 하필이면 방문한데도 우주센터 방문하고 지금 해군 기지라 만드는지 비행기 만드는데 이런 데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북한이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제 군사 기술 이런 부분을 좀 취하는 게 아닌가 이제 우려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은 사실 전 세계적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시점도 그렇고요. 좋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는 금주에 뜬 인물 누굴 뽑아오셨습니까?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씨로 정했습니다. 주말이고 해서 너무 정치적인 것보다 오히려 사회적인 그 이슈가 될 만한 인물로 뽑았는데요. 예. 현 변호사님이나 저나 나이가 같은데 아마 이영애 씨도 저희랑 동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자유 대한민국의 초석을 단단히 다져놓은 분이다라는 그 말씀으로 지금 그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에 5천만 원을 쾌척하면서 예. 지금 편지를 지금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과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자유 대한민국을 우뚝 솟게 하는 그런 초석을 다져놓은 분이다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예. 이 그 기념관 건립한다는 소식을 듣고 고마움을 외면할 수가 없어가지고 선뜻 참여한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직까지 정식으로 이제
오픈을 하고 뭘 하기도 전에 먼저 연락이 와서 깜짝 놀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물론 이와 같은 그 이영애 씨의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도 또 나름 의견을 밝힌 것 같은데요. 자기들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이제 초대 대통령뿐만 아니고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재단에도 고마운 마음을 드리면서 후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좌나 우나할 것 없이 어떤 그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직 알겠어요. 대통령에 대한 어떤 존경의 마음을 표현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벌써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저 또한 이 그 행보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견에 이영애 씨를 오늘의 인물로 꼽았습니다. 네. 저는 한마디 할게요. 예. 왜냐면 뭐 자유대한민국이 조속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4.3 저희 할아버지가 4.3 때 돌아가셨고 외할머니도 4.3 때 돌아가셨고 우리 할머니 아버지도 그때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이 뭐 제주도 출신이시죠. 그렇죠. 일자 무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 뭐 글을 읽던 분들도 아니고 뭐 좌우 따지던 분들도 아니거든요. 공식으로 지금 집계 통계된 것만 15,000명입니다. 당시 한 3만 명까지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과연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생각 듭니다. 이영애 씨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부뿐 아니라 또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면 꼭 기부를 많이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도 기부를 그러니까요. 했고 예. 어떤 그 이념적인 것을 떠나서 예. 특히 이제 전직 대통령 거의 대부분 특히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광주에 가면 어마어마한 코엑스급의 어떤 그 컨벤션 센터도 있는데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기념관이 없는 것은 특히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보수 우파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이영애 씨 영화는 안 한대요. 자, 금주의 진인물로 가보겠습니다. 현건택 변호사 누굽니까? 물론 이제 이분도 확실히 졌는지 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원식 지금 후보자의 이제 를 꼽고 싶은데 이제 과거 발언이 장관? 이제 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얘기라든지 5.18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사실은 이분이 정치적인 행보라든지 어찌 보면 이제 뭐 이제 홍범도 장군 형상 얘기도 이분이 제일 먼저 제기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념적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극우적으로는 발 많이 하셨는데 또 그 덕분에 또 이제 지금 뭐 임명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좀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국방부, 군방부라는 게 검찰과 군대가 어찌 보면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념 논쟁에 휩싸이면 안 되는 부서인데 지금 이제 신원식 그 후보로 인해서 국방부, 군대가 약간 정치적인 논란, 이념적인 논란에 휩싸이는 게 아니냐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이 신원식 그 국방부 장관 후보자 얘기는 좀 이따 우리 개각 전반에 대해서 평가 네네. 토론을 할 때 다시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최진영 변호사 금주의 진인물. 이재명 민주당 대표님. 네. 가을이어서 뭐 졌다라고 하니까 이제 뭐 낙엽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 14, 5일째 계속 단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최근에 어제 보면은 이제 외부에서 또 건물 내에 있는 당 대표실로 이제 이동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단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보면은 건강상 상당 부분 좀 어려움이 없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단식의 명분으로 올렸던 세 가지 중에 그 어떤 것도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그 단식 그 명분을 세우는데 결국 우리 입장 반박하는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명분이 과연 실질적인 명분이냐 오히려 그 명분은 이른바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 단식이 실질적인 어떤 그 이유가 아니었나 하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다가가서 이제 손을 잡고 단식을 만류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당 부분 뭐 보수들을 비롯해서 중도층까지도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요. 나아가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다섯 번째 지금 출두까지 했고 지금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은 다음 주 초에는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걸 보면은 현실로서 좀 안타깝지만 건강도 상당히 염려되는 상태가 되고 예. 또 그 정치적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님을 좀 지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단식도 좀 이따가 좀 집중 토론해 보도록 하고 먼저 유인촌, 신원식, 김행 이 세 장관 후보자 지명
이번에 그 부분 개각에 대해서 총평부터 한번 해볼까요? 현 변호사.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잘 싸우는 분들, 뭐 신원식 후보자나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방송이든 뭐 지금 국회에서 잘 싸우는 분들이었고, 유인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MB 사람이긴 하지만 그 당시 이제 했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연예계, 문화예술계 이제 블랙리스트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돌고 돌아 MB 시즌 2라는 얘기도 맞는 것 같고, 네. 제가 보기엔 근데 결국 사람이 별로 없다. 결국 뭐 MB 시즌 2라는 표현은 너무 좀 그런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아마 그냥 사람이 그렇게 없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는요? 사람을 잘 버리지 않지만 또 필요할 때는 또 개각을 하는 것으로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립을 강화하는 이런 인사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른바 MB 이기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뜯어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여가부 장관으로 지명받은 그 김행 후보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전 때? 대통령의 두 번째 대변인 아니었습니까? 청와대 대변인. 그렇죠. 그럴 만큼 MB 박근혜 정부 또 그리고 신원식 그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픽업한 윤석열 대통령이 픽업했던 이런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보수를 아우르는 예. 대동통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사 철학이 지금 담겨 있다. 한마디로 그 그 박근혜 정부나 그 이명박 정부 나아가 본인의 어떤 그 철학이 담긴 특히 외교 안보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이번에 픽업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그 2년 차를 들어서 3년 차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 예. 오히려 친정 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민주당에서는 반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이 선택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치 철학과 어떤 정책을 힘껏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지금 픽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부분 개각에 대한 이제 총평의 말씀을 들었고 이제 한 분 한 분 따져보면 유인천 후보자의 경우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이 또 한번 떠오르는 그 논란거리가 되고요. 그리고 방송 같은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할하지만 신문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또 문체부가 또 그렇죠. 관할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뭐 언론 길들이기 쪽 이런 사명이 또 생긴 것이 아니까 그런 부여받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하나가 있고,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는 우선 국방부 라인을 교체하게 된 게 이번 해병대 그 수사건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신원식 장관 후보자의 그동안의 발언 논란 이런 게 또 있고, 김행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요게 또 좀 논란이 되고 대략 그런 거죠. 우리 그렇죠. 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유인천 후보자는 아시겠지만 뭐 당시 MB 때도 뭐 연예인계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굉장히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같이 임명하는 거 보면 그래도 예전에 뭔가 이 블랙리스트를 해서 어쨌든 그런 걸 정리하고 자르고 했던 분들의 경험을 아마 높이 산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없고,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대충 눈에 보이죠. 방송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에 대해 지금 김기현 대표도 굉장히 뭐 특정 연예인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고 이런 걸 보면 이미 이제 시작되지 않았나, 분위기는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언론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장악을 하겠다는 게 눈에 보이고요. 신원식 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아마 지금 최상병 의혹 사건의 핵심이 이겁니다. 결국은 법상 다 이체하게 돼 있고 거기에 보면은 피의자와 범죄 사실을 써서 이첩 즉시하게 돼 있는데 수사권도 없거든요. 국방부에. 장관까지 사인했는데 그걸 뒤집었 거 같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냐? 결국은 지금 나오는 건 대통령이 결국은 그에 대해서 이첩을 보류하라고 한 거 아니냐? 그건 딱 이제 어찌 보면 직권남용에 딱 걸리는 사안인데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특검이라든지 이거를 이제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바로 걸리는 거고, 그건 제가 보기에 만약에 총선 이후 가면 이제 이게 어찌 보면 탄핵의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신원식 지금 후보자의 첫 번째 임무는 그거다. 제가 보기엔 최상병 사건을 잘 이제 문제 없이 마무리하는 하게 될 텐데, 왜냐하면 어떻게 무마할 것인가? 왜냐하면 수사권은 경찰에 있지만 수사 대상자는 다 군인입니다. 그러니까요. 압수수색이라든지 아니면 소환이라든지 뭐든지 다 군대 협조를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해야 되고. 그런데 수사권, 그러니까 이게 수사권만 경찰이 있지 사실은 군대에 들어가거나 소환하거나 이걸 다 국방부랑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보기에 이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 지금 경찰 자체는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이첩할 때 사단장 넣냐 빼냐가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경찰도 보면 이거를 수사를 안 할 가능성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게 핵심이라 보고 있고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본인은 뭐 옛날에 2번밖에 안 봤다 그랬는데 예전에 이제 사진 나오는 거 보면 전시회 때 그 전에 이제 만났던 사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가부 장관의 위치 자체가 본인이 뭐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가부를 없애는 거를 엑시트라고 표현했죠. 뭐 그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이제 지금 현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저 폐지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이래서 장관 되시는 분들이 본인의 부서에 가서 폐지하는데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변호사. 네네. 그 유인천 장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어떻게 보면 연예인으로서 성공한 어떤 그 연예인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분을 해서 유명한 어떤 드라마도 찍었던 그런 맞아요, 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때만 해도 지금 머리가 까맣게 해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의인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70대 초반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문학의 원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만 그만큼 그 정도에 있었던 예전의 어떤 그 경험 나아가 그간의 문화계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 이런 부분들이 합해가지고 아마 그 종합회로 봤을 때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얼마 전까지는 특보로 모셨지만 이번에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을 총괄하는 자리에 얹힌다 하더라도 충분히 자격을 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있었던 일부 그런 그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말씀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마이너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찍지 마. 그렇죠. 뭐 했던. 그렇게 했던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아주 마이너하고 아주 지연 말단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지난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문화예술계의 지나친 편향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 탈이념을 하고 오히려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왜냐하면 조금 전에 있던 박보균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중앙일보에서 논설 언론인 출신이었는 예. 반면에 이번에는 문화예술계 인사를 가지고 옴으로써 어떻게 보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언론 쪽에 포커스를 뒀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쪽보다는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 이런 쪽에 방점을 둔 인사였다라는 점에서는 균형 있는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 김행 지금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잼버리와 관련해 가지고 주간 부서가 여가부다 이런 그 비판이 있다 보니까 설령 그 전북에서의 어떤 그 실책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중앙정부로서 주무장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교체할 수밖에 없었고 김행 그 지금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김행 저도 이제 얼마 전까지도 방송도 하고 같이 그 식사도 하고 간단히 차도 했는데 제가 얘기하면서 김건희 여사와의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것들을 개인적인 어떤 관계 특히 이제 대중들은 김건희 여사란 키워드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귀가 솔깃하고 거기에 뭔가 있지 않느냐 뒤에 어떤 정실적인 인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김행 그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대변인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뭐 특정 매체를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유력한 언론 매체를 설립하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끈 분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문화예술계 전시 업무를 했던 김건희 여사를 알게 되는 것은 너무나 업무상 당연한 것이죠. 그런 것을 마치 어떤 그 개인적 관계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픽업했다라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김행 그 전 대변인에 대한 어떤 지나친 모욕적인 언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 신원식 지금 장관 지명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 장군 물론 대장은 못 달았습니다만 군에서 정말 전략가로서의 어떤 누구보다도 이제 그 존경을 받던 인물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군인을 군인답게 하는데 그걸 왜 비판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텐데 청문회에서 여당 야당의 발언을 지금 미리 한번 좀 들어본 것 같고요. 국방부하고 여가부 장관 교체는 사실상 문책성 경질이다. 이거는 두 분 다 동의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죠. 알겠습니다. 자, 거두절미 각서라고 듣고 계신데요. 1시 33분 좀 지났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죠. 김유라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광명역 부근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광명역부터 금천나들목까지 6km 여파받고 있고요. 이전에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부근 그리고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속도 내려갑니다. 또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는 송내를 중심으로 양방면 모두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면으로 옥산분기점부터 청주 부근까지 17km 구간에서 가장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면 오창에서 남이분기점 부근 13km 구간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현재 요금소를 중심으로 양양에서 남양주까지 2시간 남짓 소요되겠고요.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가량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서울 시내에서는 행사로 인해서 반포대로 서초역 사거리에서 서초 3동 사거리 구간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